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의 고전 읽기의 즐거움.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레인보우가 고전 읽기의 즐거움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고전이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특정 시대와 특정 공간을 초월하여 널리 읽히고 높게 평가받아온 책입니다. 그래서 고전은 오랜 시간을 견디어낸 위대한 책인 거죠. 그러므로 고전은 고전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높습니다. 하지만 난해한 번역으로 말미암아 흥미를 잃었거나 어렵다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우리 고전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 레인보우가 쉽게 번역되어진 고전을 찾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옛사람들의 글을 읽고 우리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강희맹의 자득의 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자득의 묘, 강희맹. 도둑질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모두 가르쳐 주었다. 아들은 자신의 재능을 자부하여 자기가 아비보다도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도둑질을 나갈 때에는 언제나 반드시 아들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나오며 가벼운 것은 아비에게 맡기고 무거운 것을 들고 나왔다. 게다가 먼 곳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도둑들 간의 기림의 대상이 되었다. 하루는 아비에게 자랑 삼아서 내가 아버지 솜씨에 비해 조금도 손색이 없고 억센 힘은 오히려 나으니 이대로 나간다면 무엇은 못하겠습니까? 하니 아비 도둑이 아직 멀었다. 지혜란 배워서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이어서 스스로 터득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직 멀었다 하였다. 아들 도둑이 도둑이란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제일인데 나는 아버지에 비해 소득이 항상 배가 되고 나이도 아직 젊으니 아버지의 연배가 되면 틀림없이 특별한 재주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아비 도둑이 다시 그렇지 않다. 나의 방법을 그대로 행하기만 해도 겹겹의 성에도 들어갈 수 있고 깊이 감춘 물건도 찾아낼 수는 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화가 따른다. 아무런 단서도 남기지 않고 임기응변하여 거침이 없는 그런 수준은 자득의 묘를 터득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너는 아직 멀었다. 하였지만 아들은 건성으로 들어넘겼다. 다음날 밤 아비도둑은 아들을 데리고 어느 부잣집에 들어갔다. 아들을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아들이 보물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쯤 밖에서 문을 닫고 자물쇠를 건 다음 자물통을 흔들어 주인이 듣게 하였다. 주인이 달려와 쫓아가다 돌아보니 창고의 자물쇠는 잠긴 채였다. 주인은 방으로 되돌아갔고 아들 도둑은 창고 속에 갇힌 채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 그래서 손톱으로 박박 쥐가 문짝을 긁는 소리를 냈다. 주인이 소리를 듣고 창고 속에 쥐가 들었군. 물건을 망치겠다. 쫓아버려야지. 하고는 등불을 들고 나와 자물쇠를 열고 살펴보려는 순간 아들 도둑이 쏜살같이 빠져 달아났다. 주인집 식구들이 모두 뛰어나와 쫓았다. 아들 도둑은 더욱 다급해져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는 연못가를 돌아 달아나다가 큰 돌을 들어 못으로 던졌다. 뒤쫓던 사람들이 도둑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고는 못가에 빙 둘러서서 찾았다. 아들 도둑은 그 사이에 빠져나갔다. 집으로 돌아와 아비에게 새나 짐승도 제 새끼를 보호할 줄 아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욕을 보이십니까? 하며 원망하였다. 아비 도둑이 이제 너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사람의 기술이란 남에게서 배운 것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지만 스스로 터득한 것은 그 응용이 무궁한 법이다. 더구나 곤궁하고 어려운 일은 사람의 심지를 굳게 하고 솜씨를 원숙하게 만드는 법이다. 내가 너를 궁지로 몬 것은 너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 너를 위험에 빠뜨린 것은 너를 건져주기 위한 것이다. 네가 창고에 갇히고 다급하게 쫓기는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던들 어떻게 쥐가 긁는 신용과 돌을 던지는 기발한 꾀를 냈겠느냐. 너는 곤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다급한 일을 당하면서 기발한 꾀를 냈다. 이제 지혜의 샘이 한번 트였으니 다시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것이야. 하였다. 그 후에 과연 그는 천하제일의 도둑이 되었다. 도둑질처럼 악한 일도 반드시 스스로 묘법을 터득한 뒤에야 비로소 천하제일이 될 수 있었다. 하물며 도덕과 공명의 뜻을 둔 선비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대대로 벼슬하여 국록을 누리는 집 자식들은 인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학문을 연마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는 모른 채 현달하고 나면 선대의 공업을 능가할 수 있다 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이는 바로 아들 도둑이 아비에게 자랑하는 꼴이다. 만약 높은 것을 사양하고 낮은 데를 택하며 호방한 것을 버리고 단박한 것을 좋아하며 자신을 굽히고 학문의 뜻을 두어 성리의 연구에 마음을 쏟아서 습속에 휩쓸리지 아니할 수 있다면 능히 남들과 대등해질 수도 있고 공명도 이룰 수 있으며 등용되면 자신의 경륜을 행하고 등용되지 아니하면 자신의 길을 지켜서 어떤 경우라도 합당하지 않음이 없게 되리니 이는 바로 아들 도둑이 곤경을 겪으면서 지혜가 성숙해졌고 마침내는 천하의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과 같다. 너도 또한 이 경우와 비슷하다. 도둑이 창고에 갇히고 다급하게 쫓기던 그와 같은 곤경을 겪는 어려움을 피하지 말아서 마음속에서 자득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을 잊지 말아라. 이 글은 아들을 훈계하려고 쓴 5편 중 하나로 원제는 도자설, 사숙제집이다. 지은이 강희맹은 1424년 출생하여 1483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자는 경순, 호는 사숙제, 국오, 운송거사, 본관은 진주, 집현전직 제학을 거쳐 이조판서 좌찬성을 지냈다고 합니다. 문장과 서화에 능하였고 문집 외에 촌담회의 등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낚싯바늘에 매달린 도 남구만 1670 경술년에 나는 고향 결성으로 돌아가 지냈다. 집 뒤편의 넓이가 수십 보 남짓에 깊이가 6, 7척쯤 되는 못이 하나 있었는데 긴 여름 동안 나는 하는 일 없이 그 못의 고기들을 구경하곤 하였다. 하루는 이웃사람이 대를 베어 낚싯대를 만들고 바늘을 두들겨서 낚싯바늘을 만들어 나에게 주면서 낚시를 하도록 권하였다. 나는 서울에서만 오래 지냈기 때문에 낚싯바늘의 길이나 넓이, 구분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턱이 없으므로 그저 이웃사람이 주는 그대로가 적당한 것으로만 알 뿐이었다.
그리하여 종일토록 낚시를 두리우고 있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다음날 손이 한 사람 와서 낚싯바늘을 보더니 고기를 잡지 못한 게 당연합니다. 바늘 끝이 안으로 너무 굽어 고기가 물기도 쉽지만 뱉기도 쉽게 생겼으니 끝을 밖으로 조금 펴야 합니다. 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시켜서 낚싯바늘을 두들겨 밖으로 펴게 한 다음 다시 종일토록 들이웠으나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그 다음 날 또 손 한 사람이 와서 바늘을 보더니 못 잡을 게 당연합니다. 바늘 끝이 밖으로 퍼지기는 하였지만 굽은 태의 둥글기가 너무 넓어서 고기 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나는 또 그 사람을 시켜 바늘 굽이의 둥글기를 좁게 만든 다음 다시 종일토록 들이워서 겨우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손 두 사람이 왔기에 나는 낚싯바늘을 보여주며 지금까지의 일을 말하니 그중 한 사람이 적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늘은 굽힌 곡선의 끝이 짧아 겨우 싸라기를 끼울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굽힌 끝이 너무 길어 고기가 삼킬 수 없고 삼켜도 다시 내뱉게 생겼습니다. 하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끝을 짧게 만들도록 한 다음 한참 동안 들이우고 있노라니 여러 번 입질을 하였으나 낚싯줄을 당기는 중에 빠져서 도망가기 일쑤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손이 말하였다. 저 사람의 바늘에 대한 견해는 맞으나 당기는 방법이 빠졌습니다. 대체로 낚싯줄에 매달린 찌는 그 떴다 잠겼다 하는 데 따라 입질하는 것을 아는 것인데 움직이기만 하고 잠기지 않는 것은 완전히 삼킨 것이 아니라서 갑자기 당기면 너무 빠르고 잠겼다 조금 나오는 것은 삼켰다가 다시 뱉은 것으로 천천히 당기게 되면 이미 늦습니다. 때문에 잠길랑 말랑 할 때 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당길 때에도 손을 들어 곧바로 올리면 고기의 입이 막 벌어져서 바늘 끝이 아직 걸리지 않아 고기 아가미가 바늘 따라 벌어져서 나뭇가지에 낙엽이 지듯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까닭에 피로 쓸듯이 손을 비스듬히 하여 당기면 고기가 막 삼키자마자 바늘 끝이 목구멍에 걸려 좌우로 요동을 쳐도 더욱 단단하게 박히게 되므로 이것이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가 다시 그 방법대로 해보니 들이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서너 마리를 잡았다. 그러자 손이 말하기를 법은 이것이 전부이나 묘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나의 낚싯대를 가져다 직접 들이웠다. 낚싯줄도 바늘도 미끼도 내가 쓰던 그대로이고 앉은 곳도 내가 앉았던 곳으로 달라진 것이라곤 낚싯대를 잡은 손일 뿐인데도 들이오자마자 고기가 다투어 올라와 마치 바구니 속에서 집어 올리듯 쉴 새 없이 낚아 올랐다. 묘라는 곳이 이런 것입니까? 그것도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물으니 손이 이렇게 답하였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법입니다. 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가르쳐 준 법으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들이워 정신을 가다듬고 뜻을 모아 오랜 동안 계속하면 몸에 배고 익숙해져서 손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마음도 저절로 터득하게 될 것이니 이처럼 된 후에 묘를 터득하거나 못하거나 혹은 그 미묘한 것까지 통달하여 묘의 극치를 다하거나 또는 그 중 한 가지만 깨닫고 두세 가지는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도 몰라 도리어 의욕되거나 혹은 문득 자각하여 스스로 자각한 줄도 모른다거나 하는 따위는 모두가 당신에게 달린 것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낚싯대를 던지고 탄식하였다. 훌륭하다 손의 말이여. 이 돌을 미루어 간다면 어찌 낚시에만 적용될 뿐이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작은 일로 큰 일을 깨우칠 수 있다 하였으니 이런 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손이 떠나고 나서 그의 말을 기록하여 스스로를 살피는 자료로 삼고자 한다. 이 글은
약천집 권 28잡조에 실려 있으며 원제는 조설이다. 지은이 남구만은 1629년에 태어나 1711년에 사망하였으며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자는 운로, 호는 약천, 미제, 본관은 의령, 시호는 문충, 송준길의 문화에서 수학, 1651년 효정 2년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6년 효정 7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이듬해 정원으로 시작하여 이조정랑, 전라관찰사, 한성부윤, 병조판서, 영의정 등 내외직을 두루 역임하고 숙종 33년 1707년에 79세 때 치사하고 봉조하가 되었다. 서인으로서 남인의 배척으로 남해와 강릉 등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문사와 서화에도 뛰어났으며 시조 동창이 밝았느냐가 청구 영원에 전한다. 원망할 수 없는 비난. 이시발. 내 문화에 장생이란 자가 있는데 하루는 두려운 듯이 와서 말하였다. 저는 스스로 몸가짐을 언제나 조심하였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싫어하는 짓은 한 적이 없었으므로 마을에서 모두 저를 훌륭하다고 칭찬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란 자만은 유독 저를 헐뜯고 미워해 마지 않으니 제가 감히 그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였다. 내가 자네에게 말해줄 것이 있으니 안깨나. 자네는 어찌하여 그 사람을 원망하는가? 그는 자네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칭찬하는 것이요. 자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일세. 자네 스스로 보기에 자네가 몸가짐에 있어서 그 도리를 다하였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해야 할 예의를 다하였는가? 몸가짐을 한 도리가 과연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경하며 거처할 때는 공손하고 일을 할 때는 삼갔으며 안으로는 용모와 신체에 있어서 밖으로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이에 한 가지라도 그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던가? 또 남을 대하는 방법도 과연 노인을 노인 대접하고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하며 윗사람에게 교만이 굴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러한 마음을 이웃과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미루어 친근하거나 소원한 구분에 따라 적절히 베풀어서 한 가지라도 그 교제하는 예를 다하지 않음이 없었던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과연 모두 극진히 하였다면 내가 또 할 말이 있네. 자네가 생각하기에 사람이 태어난 이후로 주공, 공자, 맹자 같은 성인이나 굴평, 가의, 정자, 주자 같은 현인이나 순자, 한유, 소식 같은 제사들은 어떠한가? 저처럼 성스럽고 어질고 재주가 있었는데도 관숙과 채숙은 주공에 대해 요원별을 퍼뜨렸고 숙손씨는 공자를 헐뜯었으며 장씨의 아들은 맹자를 비방했고 초라는 굴평을 참소하였고 강우와 관우는 가의를 참소했고 정자와 주자는 당론으로 몰려 위학이라고 금지를 당하였네. 또 순자는 등용되지 못했고 한유는 좌천되었으며 소식은 귀양을 갔으니 그 나머지를 어찌 다 꼽을 수 있겠는가? 아, 저 몇몇 성현과 군자들도 오히려 헐뜯는 자가 있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 세상에 나서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자신을 헐뜯는 자가 없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라네. 그러므로 군자가 이 세상에 처신하면서 돌보아야 할 것은
상대에게 달려있지 않고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어째서 이겠는가? 이미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였는데도 또 헐뜯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 몇몇 성현이나 군자를 헐뜯던 자들처럼 성현과 군자의 덕과 재주는 오히려 여전하되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가 대부분 제 분수를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네. 혹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헐뜯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실정보다 지나친 명예나 입을 모아 칭찬하는 말이 날마다 들어온다면 스스로 반성하여 돌아보매 어찌 마음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어찌 혼자 있을 때에 방 한 귀퉁이에서 부끄럽고 혼자 잘 때에 금침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또한 우러러 하늘에 부끄럽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겠는가? 스스로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혹시 지적할 만한 잘못이 있고 심지어 방이라고 편벽되고 사치하는 등 하지 않는 짓이 없는 데까지 이른다면 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 반드시 장차 남에게 질정을 받게도 겨를이 없을 것이요. 질정을 받아도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차 무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요. 무사람들의 비난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형육에 빠진 뒤에야 그칠 것일세. 그러하고 보면 나는 그 헐뜯는 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비방을 받은 자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보네. 참으로 훌륭한 말이다. 자산이 말하기를 남들이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내 고치겠다 하였으니 상대의 말이 어쨌든 간에 내가 듣고 약속으로 삼는다는 뜻이라네. 지금 자네가 이 두 가지 점에서 이미 미진한 점이 없다면 우선 몇몇 성현들조차 비방을 면치 못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만일 혹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다시 지적할 만한 과실이 있다면 자네가 어찌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겠는가? 반성하여 자신에게서 허물을 찾아볼 것이니 저가 나를 헐뜯는 것은 나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잘못이 있어서인가 보다. 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허물이 있어서인가 보다. 나의 몸가짐이 그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예를 다하지 않았던가 라고 생각하여야 하네.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힘써서 나날이 새롭게 하여 부지런히 힘쓰고 순순히 해서 종당에는 지선의 경지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일세. 이렇게 된다면 내가 보기에 오늘날 자네를 헐뜯는 자는 반드시 훗날 자네를 칭찬하게 될 것이요. 오늘 자네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훗날 자네를 사랑하게 될 것이네. 아, 비방이 무슨 해될 것이 있겠는가? 백성들의 비방은 나라의 다행이요. 쇠미한 세상에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동료의 비방을 군자는 다행으로 여기고 소인은 원망한다네. 사람들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후에야 고칠 줄을 알며 비방을 받은 후에야 그 잘못을 아는 법이지. 지금 자네가 갑 아무개의 비방이 없이 한간 마을 사람들의 칭찬만 들었다면 반드시 스스로 할 만큼 다 했다고 만족스럽게 여겨서 아니라고 방자해져 날로 게으르고 사벽한 지경에 빠져들어갔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을 것일세. 저번에 자네를 헐뜯고 미워하던 것은 자네의 병통이었는데 지금 자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그 병통을 고칠 수 있는 약인 것일세. 그렇다면 저번에 자네를 헐뜯고 미워하던 것은 바로 훗날에 자네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네가 덕을 훌륭하게 이루는 데에도 이미 많은 보탬을 주었을 것이니 어찌 그 사람을 원망하겠는가? 물러나서 그 내용을 글로 써서 또한 스스로를 경계하노라. 이 글은 벽오유고 한국문집총관 74집 중 6권에 실려 있으며 원제는 회예 설증 장생치윤이다.
지은이 이시발은 1569년에 태어나 1626년에 사망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양구, 호는 벽오, 후영어은, 본가는 경주, 시호는 충익, 임진란 때 유성룡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것을 비롯하여 이몽학의 난, 정유재란에 모두 전공을 세워 벼슬이 함경도 관찰사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폐모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핵받아 사직했다가 인조 반정 후 재등용되어 형조판서와 삼남도검찰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고전 읽기의 즐거움에선 강희맹의 자득의 묘, 남구만의 낚싯바늘에 매달린 도, 이시발의 원망할 수 없는 비난, 이렇게 세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이의 스스로 고치는 병, 정약용의 마음을 지키는 이름, 박지원의 나나의 교훈을 읽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준답니다.